지역 의료기관과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사회적 처방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면 의료에다가 사회적 처방으로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건강에 좋은 먹거리들을 갖다 할 수 있는 식품 분야, 또 돌봄할 수 있는 분야, 운동케어, 아까 제가 그 천식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와 그때는 지역사회 자원활동가들이 도와주셨어요. 집을 고쳤고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의사와 왕진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 3회씩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자원활동가들이 나와서 어르신을 양쪽에서 부추기고 동네 한 바퀴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지팡이 짚고 혼자 다니실 정도까지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지역사회 자원들, 교육이 있고 문화가 있고 사회적 처방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실행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 역할이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만나게 할 만큼의 신뢰를 가진 조직은 지역사회 안에서는 제가 볼 땐 지방정부밖에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진주시장이 지역의 시민사회 리더나 사회적 경제 리더분들도 몇 분 모시고 지역의 대학병원이라든가 뭐 보건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한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산은 일단 지자체에서 일정하게 좀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분들 중에 아는 분들 많아요. 이미 이제 연구는 많이 됐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재정 보조를 한다라면 우리도 얼마나 시범사업을 하겠다. 아마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지자체가 보존한다 그러면 일정한 시범사업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은 어디서 돈 준다고 그러면 좋아해요. 돈만 준다 그러면. 어쨌든 지방정부가 보증하고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면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이거를 적어도 3년 정도는 안정된 프로그램으로 일단 끌고 가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역 시민사회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기관은 지정이 돼서 인프라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회적 처방, 아까 링크워커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시간대를 할애해줘서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공간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에 뛰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야는 이제 각각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안전한 먹거리, 돌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고, 운동 서비스 제공하는 비영 조직이나 이런 데도 있고,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곳들도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넣는다라면 IT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인프라들을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바닥에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합의할 수 있는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비영리조직과 의료계가 으쌰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못할 거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했고 광주 광산구에서도 사례를 보셨겠지만 시범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사회적 경제가 링크되는 데 있어서 강점은 사회적 경제는 의료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만나봐도 사실 의료 체계는 굉장히 엄밀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는 처방 하나에 대해서도 용량까지도 다 매뉴얼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3천억, 신약 개발 3천억 정도 들어가죠. 3천억 정도 들어가요. 왜? 임상 데이터 결과를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오류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린 엄밀하게 해왔다. 근데 어쨌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설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 서비스하고 연계했다가 그 사람이 뭐 낙상을 하든가 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알러지가 있는 식품을 먹인다라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화근이 되면 결국 다 그거 우리가 코디네이터니까 의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처방을 했다라는 이유로 너네하고 하는 건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어쨌든 시간에 위험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의료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환자의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용납할 수 없어. 물론 그 말 이면에는
편견도 자리하고 있고요. 미리 장벽 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돈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본적으로 조직 자체가 신뢰와 협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면화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독특하게 아마 의료계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면서 협력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용자 및 가족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료협동조합은 일본이 가장 발달해 있긴 한데 일본 의료협동조합의 최대 강점이 뭐겠어요? 어쨌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조합의 주인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프로그램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거고 개선을 위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신뢰죠.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면 바로 그게 활류가 돼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네, 조직 구조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한다 그래도 계속 큰 장벽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신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정부는 신뢰하냐? 정부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겪고 계신 어려움이지만 정부도 사회적 경제 조직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